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실제로 지역신문에 실렸던 괴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엄청 기이한 일이 순식간에 펼쳐졌습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라고. 차를 세워달라는 듯 손을 흔드는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더라니깐요. 지나칠 때 차창 옆으로 고개조차 돌릴 수가 없었어요. 때는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달 27일, 아내와 함께 처가를 찾았다가 집으로 향하던 최모 씨는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그때는 아내가 운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창녕군 부곡면과 창원시 동읍을 잇는 지방도 30호선을 타고 있었고, 가로등 없이 깜깜했지만 되게 익숙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밤 11시 10분께였는데 남이장군 정선공주 묘역을 지나서 본포교로 향할 때였습니다. 저만치 앞서가던 차 한 대가 뭔가 갓길에서 벗어나려는 듯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곧이어 갓길에 홀로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그 최씨 부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묘사하길 팔을 아주 절도 있게 흔들고 있었고, 옷고름이 있는 한복을 입고 있는데 완전한 흰색은 아니고 약간 베이지색 비슷했다. 그리고 소매가 짧아서 팔이 반쯤 보였고, 머리는 일주일 정도 안 감은 것처럼 완전히 산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으며 체구가 왜소하지만 노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최씨 부부는 등골이 오싹해져가지고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최씨 역시 스쳐 지날 때 차창 옆으로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마침 차에 있던 블랙박스가 떠올랐고, 그때 딸을 통해서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희한하게 영상이 딱 그 부분만 지워져 있는 거예요. 밤 11시 10분 전으로 해서 몇 분간의 음성, 영상 모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최 씨는 이걸 도저히 그냥 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부곡파출소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대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또 그 이야기네? 한 열흘 전에도 어떤 레카 기사가 똑같은 전화를 했었어요. 하면서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씨가 전한 이 내용을 알아보고자 진짜로 부곡파출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한 경찰관이 이야기하길, 아니, 비슷한 신고가 3-4차례나 들어와서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갔었다. 그런데 별다른 걸 발견하지 못했다. 하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도로가 있는 창녕군 부곡면 구산 학포마을을 찾아가 보면 실제로 도로 바로 옆에 드문드문 이렇게 무덤들도 많이 있고, 사고 잦은 곳, 절대 감속, 이런 안내판까지 있는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산마을 주민들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마을에 진작에 소문이 다 났을 텐데? 라고 전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더랍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한 2명이 죽은 일이 있긴 있었죠? 하면서 덧붙이더래요. 그런데 구산 보건진료소 앞에서 한 70대 노인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뭐 아시는 거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을 전달하더랍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옛날에 그 도로 옆에 상여 태우는 집이 있었거든? 그 때문에 길 더럽다고 불러 태워야 한다고들 뭐 난리였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저기서 교통사고가 잇따라서 변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에휴, 물어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 제가요, 살면서 사주라는 걸 딱 3번 봤는데 그 볼 때마다 내용이 다 동일했거든요. 제 사주가 일명 귀신이 질투하는 사주래요. 사주가 너무 좋아서 뭐든 간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들었고,
그렇지만 항상 덧붙여지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너 인생에 3번의 죽을 위기만 넘기면 너 진짜 평생 장수한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그 3번의 위기를 넘겼죠. 지금 그 3번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때는 제가 4살 때에서 5살 때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미드, 슈퍼맨이 TV에서 방영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빨간 망토만 있으면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집에 있는 빨간 보자기를 제가 목에 두르고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그 사고로 이제 좌측 팔꿈치가 박살나고 진짜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 당시가 1983년도에서 84년도 요때라서 그 의료기술이 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팔꿈치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생 장애 안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고 부모님한테 각서 쓰고 수술을 했대요. 근데 그게 또 비교적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제 왼팔을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술 후에 제가 재활치료받고 팔 각도가 정상 각도보다 약간 틀어져가지고 접고런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테니스 공을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인도로 걷고 있다가 인제고등학교 근처 내리막길에서 제가 그 공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공만 보고 막 뛰어갔어요. 공 잡으려고. 그런데 저를 못 보고 저도 못 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위험하게 뛰어든 건데 택시에 몸이 깔리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그 어린아이가 택시에 깔렸는데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2번째 죽을 위기였죠. 그리고 3번째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88년도였거든요. 그 해 추석에 저랑 사촌 형이랑 둘이서 경운기를 타고 밤을 따러 갔었어요. 그렇게 밤을 따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비탈에서 경운기를 돌리던 중이었는데 바퀴가 이렇게 풀숲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빼내려고 하다가 그 경운기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앞쪽으로 이제 무거워지면서 그 경운기가 중심을 잃고 산비탈에서 굴러버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경운기 뒤쪽에 있었고 사촌형은 그 운전석에서 급하게 혼자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추수 끝나고 물 채우는 논에 경운기가 뒤집어진 채로 처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경운기 뒤쪽에 이 짐칸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물 받아놓은 논이 진흙에다가 딱 뭐라 그러지? 거기가 진공 상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뒤집어지질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람 죽겠다 싶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저를 구해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들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그 사고 났던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은 없어진 곳인데 그 영종이랑 용류 사이에 있던 산목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운기에 제가 한참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구하겠다고 막 왔던 저희 집 식구들 다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제가 멀쩡히 살아나온 거죠. 그래서 막 동네에서 야 이거 삼신할매가 구했다, 천운이다 이렇게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골집에 갔더니 다들 제가 먹고 싶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먹여줬고, 당시에 제가 약과를 엄청 좋아해서 온 동네에 있는 약과는 제가 다 먹은 듯 합니다. 정말 그때 3번의 위기 잘 넘기고 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거의 15년 가까이 다 된 일이에요. 제가 한창 대학교 1학년 새내기 때 아주 무더운 여름은 아니었고 한 6월 초순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시험도 다 끝났겠다, 곧 있으면 방학을 하니까 다 같이 바다를 보러 가자는 의견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저희는 공대였기 때문에 그 과의 특성상 여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남자들끼리 놀러 다니는 게 일상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마음 맞는 동기 2놈이랑 함께 차를 렌트해서 충남 태안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갓 20살 된 남자 3명이서 계획을 세워봐야
얼마나 거창할 것이며 또 치밀했겠어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있긴 했는데 뭐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처럼 딱 실시간으로 길 찾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가지고 조금 길 찾아가는 게 어려웠던 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는 도중에 길을 잃고 말았어요. 저희가 갔던 그 충남 태안 쪽이 분명히 초행길이기도 하고 저희가 운전해봤자 맨날 시내만 깔짝거리다가 나름대로 이제 장거리 운전을 처음 시작해본 거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거죠. 초여름이다 보니까 해가 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해가 금방 떨어지고 대충 근처 동네라도 찾아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도를 벗어나서 이리저리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처음 계획을 세웠던 여름 해수욕장은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막 국도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치 있는 노천 카페나 음식점 그리고 모텔이랑 유스 호스텔이 밀집한 어느 동네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동네에서 방을 잡기로 하고 가장 허름한 모텔에 차를 주차시키고 방을 잡았습니다. 이미 해가 저문 뒤라서 그 주변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저희 숙소 근처로 작은 계곡을 낀 유원지 같은 곳이 있었어요. 아무튼 길을 잃는 바람에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던 건 모두 어긋났는데 어차피 그때가 완전히 성수기 시작하기 전이었다 보니까 야 어차피 바다 가도 사람 많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우리끼리 놀러 온 거에 만족을 하면서 그 여행의 설레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 밖으로 나가서 가까운 가게에서 술이며 뭐 안주거리며 이렇게 사들고 밤새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없게 놀고 있었어요. 그냥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뭐 평소에 맨날 하던 노가리 까는 거? 또 그러던 중에 제 친구 하나가 야 우리 노래방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막 코인 노래방 같은 거 전혀 없었거든요. 돈도 좀 남았겠다. 다음 날이면 또 집으로 올라와야 해서 나머지 둘도 동의를 해서 일단 밖으로 나왔어요. 노래방 가려고. 근데 확실히 비수기의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한산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노래방을 찾아서 밖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야 저쪽 봐라 저기 나이트도 있다 이러면서 그 나이트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킹이 돼서 여자애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차라리 저기가 노래방보다 낫겠다 하고 거길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사실 말이 나이트클럽이지 저희가 도시에서 보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성인 나이트나 캬바레 분위기가 나는 뭐 그런 나이트였습니다. 아무튼 그 나이트 쪽으로 향하는 와중에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막 이렇게 들떠있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거길 가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뭔가 꺼림칙하고 들어가기 싫은 느낌이 조금 더 강했던 거죠. 우리가 한참 어린 나이에 좀 세련된 클럽이나 뭐 나이트도 좋은 나이트 가면 모르겠는데 7080 느낌이 강하게 들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막상 들어가자고 친구들과 합의는 봤는데 제가 밖에서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는 것 같으니까 친구 하나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우리 보고 싶었던 바다도 못 보고 내가 운전하다가 길도 잘못 들어서 너네 기분도 망쳤는데 야, 내가 돈 좀 더 쓸게. 그냥 룸 잡자. 이러면서 자기가 룸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룸이나 마나 홀에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의 뭐 일신년스러운 그 동네에 룸을 잡아봤자 뭔가 부킹이 되겠냐 하는 게 지금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뭐 내 돈 내는 게 아니니까 동기가 자기가 돈을 내준다고 하니까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따라 들어갔어요. 지하를 따라서 한 두어 계단 내려가면 큰 입구가 나오는데 그 출입문이 옛날 영화관 가면 그 방음 출입구 있죠. 이렇게 푹신푹신한 쿠션 같은 게 붙어있는 그런 여닫이 문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뭔가 막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스테이지 쪽을 보니까 한 꼴랑 두어 사람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또 예상했듯 그 사람들은 아줌마 아저씨들이었고요. 또 저쪽 구석은 심하게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뭐 테이블에도 몇 명 정도 앉아있는 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하고 나가려던 찰나에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한 웨이터 한 분이 저희를 딱 끌어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오늘 평일이긴 한데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아직 피크 시간이 아니다. 가끔 여기 S급 아가씨들도 많이 찾는다면서 일단 저희를 잡아두려고 좀 안심시키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 말을 100%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그냥 겉보기보다는 나름대로 시설도 괜찮은 것 같고 저희가 갔을 때가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아무튼 무엇보다 이제 친구가 자기가 직접 룸을 쏘겠다는 말에 일단 룸 하나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 경기 쪽이 양주하고 기본 안주 이렇게 세팅해서 나오는 게 한 20만 원 정도가량 했던 때예요. 근데 그 나이트에서는 그걸 15만 원에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많은 걸 바라고 간 건 아니었는데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룸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큰 게 아니라 그냥 노래방 객실 하나 정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꼴랑 3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룸은 필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 많아 보이는 그 아저씨한테, 웨이터분한테 예의상 이제 팁 좀 드릴 테니까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부킹 좀 잘 부탁드린다 이러고 저희는 룸 안에서 저희끼리 그냥 노래방 온 것처럼 계속 노래 부르고 수다 떨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슬슬 양주도 한 잔, 두 잔 이렇게 나눠 먹다 보니까 금방 술이 다 떨어지고 있었고 야 이거 뭐 부킹도 안 들어오고 그냥 이거 돈 낭비한 거 아니냐 우리가 멍청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쯤이었는데 그냥 남은 술 다 해결하고 나면은 숙소 가가지고 잠이나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누군가가 문을 열고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웨이터가 팁 받으러 왔나? 아니면은 뭐 여자 부킹해주려고 들어오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웨이터는 보이지 않고 웬 여자 2명이 원래부터 들어오려고 했다는 듯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저희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문이 열리면 바로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가운데 자리였는데 아직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하수구나 정화조 같은 데 지나가면 막 그 쾌쾌한 냄새 나거든요. 근데 그 여자 둘이 들어오는데 그런 냄새가 확 풍겨져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근데 그때 맡았던 그 냄새는 그 나이트에서 나는 자체적인 냄새는 절대 아니었고 뭔가 또 다른 냄새였어요. 진짜 기분 더러운 냄새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 둘이 뭔가 심하게 못생겼다던가 몰골이 더럽다던가 또 안 씻고 다닌다고 하기에는 또 그런 것 같진 않아 보였어요. 그냥 심하게 예쁘지도 또 못생기지도 않은 20대 초중반의 평범한 그 여자 또래들처럼 생겼었거든요. 화장도 그렇게 짙지도 않고 그렇다고 민낯도 아닌 딱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튼 그때 술은 어느 정도 먹은 상태였지만 기억은 분명하거든요. 아무튼 원래는 웨이터가 이렇게 부킹녀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재밌게 노세요 하고 팁 받아갖고 나가고 하는 게 보통인데 그냥 여자 둘이 스스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니까 웨이터가 룸 앞까지 여자애들 데리고 왔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버렸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도 여자애들이 들어왔으니까 예의상 술도 좀 따라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걸어보고 뭐 나름의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가요 시종일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무표정으로 일관하더니 자리에 앉아서도 그냥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그렇게 떠들어댈 뿐이었지 여자애들은 주는 술만 홀짝홀짝 받아 마시면서 그 노래방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멍하니. 사실 남자들끼리 노는 것보다 나은 일이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여자애들이 나가지도 않고 계속 술만 축내는 게 저희끼리 이제 슬슬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냄새, 그 이상한 썩은 내가 정말 코가 마비될 정도로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서 차마 무슨 냄새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역겨워서 그냥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자리 버티고 있는 다른 친구들은 그 냄새를 맡았는지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문고리를 잡는데 그때 이제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따라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를 폈어요. 담배 한 대를 나눠 피면서 야, 뭐 저런 촌딱들이 다 있냐?
막 이러면서 뭐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냄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그 냄새를 저만 맡은 게 아니라 친구도 그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대놓고 무슨 냄새 나냐고 할 수도 없고 그 먹 같은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면서 그냥 술 몇 잔 더 먹이고 그 여자애들 내보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배를 다 피고 나서 다시 룸으로 들어갔는데 어라? 아까 저희 룸에 들어와 있던 그 여자애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아있던 제 친구놈 하나가 그 노래방 모니터 화면에 바짝 다가가서 마치 눈싸움을 하듯이 그 모니터를 바짝 붙어가지고 보면서 마이크로 뭐라고 쭝얼쭝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노래방 기계 반주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랑 제 친구는 놀래가지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어깨를 잡고 이렇게 뒤로 돌렸는데 갑자기 이놈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룸 바닥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얘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무니까 뺨도 때리고 막 흔들고 쌩 난리를 다 쳤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걔를 막 흔들어 깨우려는 사이에 다른 친구 하나가 룸 밖으로 나가서 사람 불러오겠대요. 근데 아까 그 냄새 풍기는 여자애들은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고 아까 전에 봤던 그 나이 있던 웨이터분께서 이렇게 막 저희 방으로 달려오셔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친구를 얼음으로 온몸을 막 마사지 하듯이 비비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는 것 같더니 이윽고 그 쓰러져 있던 친구가 뭔가를 막 뱉어내면서 이렇게 숨을 내뱉어대면서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걔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자 그 쓰러져 있던 친구를 등에 업고 그 나이트 보면 안에 음식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직원들 숙식하고 쉬고 하는 그런 공간 같은데 거기에 쓰러진 제 친구를 눕히더라고요. 다행히도 뭐 아주 위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좀 무서워요.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친구를 그렇게 눕혀놓고 나니까 그 웨이터 아저씨 분께서 손님들 담배 피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아 저희 담배 핀다 하고 조용히 이렇게 밖으로 올라갔어요. 일단 담배를 한 대 그렇게 같이 피우면서 아까 어떤 이상한 여자들이 저희 방에 들어왔고 나갔다 왔더니 친구가 저 모양 저 꼴이 됐다, 이렇게 뭔가 횡설수설하면서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저희 방에 들어왔던 그 두 여자 누구였냐고, 제 친구한테 무슨 짓 한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니까 조금 전까지 멀쩡한 표정으로 그 친구 쓰러진 건 남일이라는 듯 이렇게 멀쩡하게 담배 피시던 그 웨이터분이 얼굴이 사색이 되시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여자 들어보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아저씨의 표정을 본 제 기분 탓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뭔가 애써 감추려고 발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쯤 되니까 웨이터 아저씨도 좀 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솔직히 그 멀리서 온 젊은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아까는 술 한 병이라도 더 팔아보려는 요량으로 그렇게 헛소리 한 거고, 아니 이런 비수기 평일에 여자가 있으면 뭐가 있겠냐, 그런 아가씨들은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친구랑 저는 또 뭔가 싶었죠. 그 아저씨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혼란함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거기 조금 더 오래 있다가는 뭔가 더 재수없는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방에 누워있던 그 친구 무작정 들쳐업고 저희는 도망치듯이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그러자 그 웨이터 아저씨는 별말 않고 그냥 나이트 입구에서 멀어져가는 저희를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잡았던 그 숙소로 돌아와서 대충 이래저래 시간을 때우고 있으니까 금세 날이 밝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절했던 그 친구한테 야, 우리 화장실 간 사이에 너네 무슨 일 있었던 거야? 하고 물어봤는데 이놈이 무슨 말도 하질 않는 거예요. 저희가 뭔 질문을 해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빨리 서울로 가자, 이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희도 정신도 없고 이 동네 있기 참 재수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차를 몰고 서둘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와중에도 그 쓰러졌던 친구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한 뒤에 일단 서로 각자 집으로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대학교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려면 메신저라든지 뭐 핸드폰 통해서 연락을 하는데 이상하게 유독 그때 기절했던 친구만 뭐 메시지든 전화든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 동기나 다른 선후배들도 걔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냥 그날 좀 충격 먹어가지고 좀 잠수 타나 보다. 혼자 있고 싶은가 보다. 그 20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사이에 개강 시즌이 다가왔고 이제 수강 신청했던 과목들 강의 들으려고 학교에 갔는데 기절했던 친구 놈이 한 일주일가량 학교 나가도록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업이 안 겹쳐도 오며 가며 한 번쯤은 만났어야 되는데 걔가 아예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동기들이나 선후배 사이에 걔를 봤다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알게 됐죠. 그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자기 방에서 유서 하나 없이 목매달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께서는요, 자살한 자식이 뭔 자랑이냐 하면서 외부에 일체 알리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개강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저는 이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과 조교형한테 어렵게 듣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심지어 뭐 장례식 한다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간소하게 끝냈나 봐요. 대충. 그래서 장례식 끝나도록 끝끝내 저희는 장례식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던 거고요. 물론 연락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아닌 말로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그 일과 친구의 자살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그 어떤 물증도 없긴 한데 그날 같이 갔던 다른 친구는 아직도 가끔 만나서 술 한잔을 하곤 하는데요. 그때 방 안에 들어왔던 그 재수없는 여자애들이 친구의 죽음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그런 심증을 저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친구의 죽음은 아직도 저랑 남은 그 친구한테 엄청 충격이고요. 그날 있었던 일은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그때 친구는 뭐 때문에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었으며 또 저희 방에 들어왔던 그 두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송도 인천 아시안게임 할 때 카바디 경기장이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야간 경비하던 알바생 둘이 한 새벽 2시쯤이었나? 경기장 순찰을 돌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굉음이 들리더래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깨림칙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둘이서 한번 순찰을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키가 거의 4, 5m쯤 되어 보이는 어떤 시꺼먼 여자가 막 춤을 추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형체가 너무 새까매서 눈을 볼 수는 없었대요. 하지만 그게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그 느낌과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형체가 갑자기 막 쇠긁는 소리를 내면서 그 알바 둘한테 막 달려왔대요. 놀란 알바 둘은 도망가다가 넘어진 뒤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니까 그대로 기절을 한 거죠. 나중에 통제실에서 그 알바 둘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 경기장을 막 이렇게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그 둘이 바닥에 기절해 있는 걸 발견하고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2014년도의 일인데 앞에서 말한 그 귀신 목격담의 디테일은 당시 알바했던 당사자가 이야기한 걸 친구가 인터넷에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알바 2명이 용역업체에서 파견 나갔던 알바 직원인데 실제로 그 실신한 애들을 발견하고 얘네들이 인하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답니다. 근데 당시 소방당국이 발표하길 얘네가 그 병원으로 이송된 당시에는 의식이 또렷했는데 몸을 벌벌벌 떨면서
완전히 겁먹은 상태였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이거 진짜로 기사가 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기가 있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진짜 아직도 너무 소름이 돋아요. 얘네 고모가 실제로 무당이시거든요. 그 영향 때문인지 제 친구도 약간의 신기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얘랑 단 둘이서 술을 마시러 갔는데요. 얘가 한 잔 두 잔 이렇게 먹다가 금방 취한 거예요, 그날. 원래 평소 같았으면 얘가 귀신 같은 걸 봐도 제가 무서워할까봐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얘가 엄청 만취가 돼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족족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주알고주알. 그날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박이었던 건 얘랑 이제 술을 다 마시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술집이 화장실이 주방 옆에 이렇게 딸려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야, 근데 저기 저 아줌마 왜 저러고 있냐? 엄청 추워 보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분명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른 얘를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계산하러 카운터에 갔을 때 얘가 주인분한테 아까 화장실에서 봤던 여자 얘기를 툭 되게 무심하게 던지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그 주방에 불 났을 때 돌아가신 아줌마 있죠? 아직 여기 계시니까 잘 모셔드리세요. 추워서 덜덜 떨고 계시니까. 천도하지 않으면 아줌마 추워가지고 또 불 낼 것 같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저한테는 그냥 아줌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본 건 새까맣게 그을린 한 아줌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무튼 그랬더니 그 카운터에 계시던 주인 아저씨께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 자기 가게에 1년 전에 주방에 불이 났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요? 그러시면서 막 놀래가지고는 실제로 주방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주방에서 불길이 번지니까 무서워서 그 주방 옆에 딸린 화장실로 피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실 속에서 연기에 질식사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 친구 한번 바라보고 아저씨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 듣고 그거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제 친구가 무당쯤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술 취해가지고 혀도 꼬이는데 계속해서 막 아줌마 불쌍하니까 구태라, 안 그러면 이 가게 큰일 난다, 막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그 주인 네 분들은 막 소름도 나고 있고 아무튼 어찌어찌 얘를 끌고 집에 오긴 왔습니다. 그리고 한 2달쯤 뒤였을 거예요. 진짜로 일이 터졌습니다. 그 가게에 정말로 불이 난 거예요. 불은 화장실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손님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발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불이 크게 번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가 완전히 전소되다시피 그렇게 다 타버려가지고 가게 망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해서 다른 가게가 들어오긴 했는데 제 친구가 그때 다 타버린 그 가게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에휴, 그 아줌마 결국 불 냈네. 아줌에 좀만 기다리지. 에휴 참. 이러면서 막 혀를 끌끌 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걔가 많지는 했어도 그때 봤던 걸 다 기억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야, 근데 저기 저 아줌마 왜 저러고 있냐?
엄청 추워 보이는데?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쭉 뼛서고 괜히 한번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험담이에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고요. 아직도 좀 등골이 오싹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안산 본호동에 살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송 쪽 넘어가는 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무튼 좀 황량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때는 디지몬 카드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당시에 친구도 별로 없고 집도 좀 가난해서 그랬는지 학교 끝나고 나면 동네 뒤에 있는 각골공원이라고 거기 가서 놀거나 아니면 그 근처를 혼자서 막 싸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공원. 아무튼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알게 된 저보다 1살 정도 어린 애랑 엄청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걔네 집이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아빠랑 단둘이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걔네 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 반지하라는 데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뭔가 건물에 반지하 있는 집을 보면 막 흘끗흘끗 보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 선진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5분도 안 걸리는 어느 주택이었는데 그 건물 뒤쪽 길로 돌아가면 있는 어느 반지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지갑이 불투명한 반지하 창문 앞에 버려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야, 저기 혹시 돈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열어봤는데 안경 낀 남자의 주민등록증이랑 카드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한 저는 지갑을 다시 땅에다 갖다 버렸는데 이상한 게 그 지갑 주변으로 민증 하나가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자의 민증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뭔가 이상하다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의심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지갑을 줍고 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 반지하 집에 방범창이 없는 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드르륵 하고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의 뒷공간이 유난히 축축하고 이끼가 많이 껴있는 그런 음습한 곳이어서 약간 무서운 느낌? 아니면 좀 낯선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날은 집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 호기심이 참 무서워요. 아무튼 저는 호기심 때문인지 몰라도 결국에 그 집에 또 한 번 가게 되더라고요. 그치만 이번에 가서는 창문을 열고 그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건 완전히 다 썩은 채로 쌓여있는 이불과 드럼 세탁기였습니다. 그 이불들이 왜 그렇게 쌓여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체구가 작았던 저도 이불을 밟고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사람 안 사는 게 티가 났던 그 집은 곰팡이가 진짜 심각하게 피어 있었고 악취도 엄청났습니다. 만약 지금이었다면 창문을 열자마자 들어갈 생각은 일절하지 않았겠죠. 아무튼 딱 보니까 원룸 아니면 투룸 느낌의 방이었는데 베란다에서 딱 침대가 그대로 보이는 구조였어요. 그 침대 쪽은 진짜 개더럽고 완전 곰팡이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도 가까이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했죠. 만약에 이사를 간 거라면 왜 이 침대는 두고 갔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땐 제가 그 어두운 혼자 있는 공간에 뭔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은 설렘과 흥분이 엄청 커가지고 사실 별로 무서운 줄도 몰랐죠. 그렇게 막
이것저것 뒤져보고 있는데 어느 서랍장에서 디지몬 카드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더 뒤지다 보니까 몇 장이 더 나왔고 뭐 그거 말고도 라이터, 은당 같은 것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났나? 문득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가서 뒤져보면 또 디지몬 카드가 나올까? 아니면 돈 같은 게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 겁도 없이 또다시 그 집에 가서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포켓몬스터 카드가 진짜 많았는데 저는 포켓몬을 안 해가지고 그건 다 버렸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진짜 뭔가 재밌고 뿌듯한 뭐 그런 기분도 들고 제 아지트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뭐 가까운 친구들도 몇 번 데리고 갔었거든요. 애들이랑 거길 아지트라고 불렀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한 1, 2주 정도 놀다가 어느 순간 거기가 질리고 좀 시들해져서 가지 않게 되었는데 어느 날 거길 가봤더니 그 집 앞 거의 전체가 폴리스 라인으로 쫙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엄마랑 아줌마들 얘기하는 걸 주워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뒤로 누나들은 8시 넘어서는 밖에 절대 못 나갔고 아무튼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진짜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말하면 엄마한테 진짜 크게 혼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거기를 갔었는지는 지금도 엄마는 몰라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를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체를 옆에 두고 디지몬 카드를 하염없이 찾았던 그 당시의 제 모습, 아직도 가끔 그 빛이 스며들던 냄새나는 커다란 침대가 떠오를 때면 진짜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그때 간도 컸죠. 슬로버러님께서 적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결핵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마다 지금의 경남 함양 외가댁에서 요양을 했어요. 지금은 거기가 함양시인데 그때만 해도 읍이었고요. 그 외가댁이 있던 마을은 읍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나오는 되게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마을 근처에 전쟁 당시에 죽은 애기들만 묻은 애기 무덤골도 있고요. 또 여름만 되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물놀이 사고로 엄청 많이 죽어나가는 좀 그런 으스스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거기서 농사 그리고 또 방앗간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방학 때였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겨울 어느 한날 달이 없는 날에 어린아이들이 집에만 있게 하는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풍습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마을에 있던 6학년 형한테 들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듣기로 추석 때 음식을 못 얻어먹은 귀신들이 막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 내려와서 애들을 홀린다. 그런 이유로 이런 풍습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자기도 어렸을 적에 그 말 무시하고 막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진짜로 홀려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도시에서 온 저한테 그냥 방앗간에서 책 보고 라디오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동네는 TV도 흑백 TV에다가 채널도 KBS 1채널밖에 안 나오는 완전 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당일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아휴 잘 됐다. 오늘 날씨도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꼼짝 말고 있어. 동네 마실 나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막 껄껄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책 보고 라디오 듣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외가댁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뒷마당에서 집을 봤을 때 왼편에는요 방앗간이랑 연결된
방 두 칸에 부엌이 있는 안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예전에 썼던 이제 구들장 불 뗄 때만 쓰는 옛날 부엌관이 있었고, 가장 오른쪽 끝에는 저랑 증조 외할머니가 머무는 한 칸짜리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증조 외할머니랑 제가 묵었던 그 사랑채가요, 큰 미닫이 문지방 문이 있었고, 그 반대편 천정 쪽으로는 되게 높이 조그만하게 뚫려있는 쪽창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닫이로 열고 닫는 창문이 아니라 막대기 같은 걸로 고정시키는 그런 단칸 쪽창 있죠. 그런 창문이었어요. 아무튼 그날 저녁에 이제 시간이 늦어가지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증조 할머니께서 그 쪽창을 열어두셨더라고요. 창문 열려있는 게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 딴에는. 그래서 할머니 깨워가지고 그 창문을 좀 닫으려고 제가 흔들어서 할머니를 깨우려고 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가 미동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냥 잠들었습니다. 제가 왜 할머니를 깨우려고 했냐면, 그 쪽창이 굉장히 높았어요. 당시에는 키가 작았던 제가 거기까지 제가 손이 닿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닫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깨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콱콱 하고 번개, 그 천둥 번개 소리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잠에서 깼거든요. 그때 이제 본능적으로 제가 그 쪽창 쪽에 눈이 갔는데, 그 높은 쪽창에 여자 머리 같은 게 보이는데, 그 여자의 이마랑 눈이 빛에 반사돼가지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쪽창에서. 그런데 심지어 그 눈알 굴리는 장면까지 제 눈에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그 모습이 엄청나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눈동자 굴리고 있던 여자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진짜 너무 놀래서 황급히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불 밖의 상황은 굉장히 무서울 것만 같아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고 있다 보니까 숨도 갑갑하고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불 밖의 상황을 확인하려고 조심히 머리를 빼꼼 밖으로 내밀었는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천둥이 쾅쾅 하고 치는데, 그 사랑채에 있는 미닫이 문 밖으로 뭔가 사람이 서 있는 그림자 같은 게 보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엄청 울었어요. 근데 저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할머니를 깨워야겠다 하고 이불에서 겨우겨우 상체만 빼내밀고 옆에 등 돌리고 주무시고 계신 할머니를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부르면서 할머니,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스르르 제 쪽으로 이렇게 몸의 방향을 트시는데, 어라? 할머니가 아니라 생판 처음 보는 여자가 갑자기 빤히 저를 쳐다보면서 몸을 트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패닉이 왔습니다.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고래고래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쳤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그러자 그 순간 이제 사랑채에 있는 전등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모습이 드러나는데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저를 보신 외할아버지께서 뭐 딴 거 안 묻고 딱 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니 뭐 본 거 맞지? 이렇게 물으시더니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저를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안으시고는 급하게 뛰어가지고 안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옷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걸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인지 다 아신다는 듯이 니 목소리도 내지 말고 일부러 코를 골아. 할애비 옆에서 자면 든든할 끼다. 그래서 할아버지 말대로 그 할아버지 옷을 걸쳐 입고 막 코를 고는 척을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상한 풍습을 경험한 기억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오늘날에서야 문득 들었습니다. 때는
1987년 늦여름의 8월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집안 사정도 너무 안 좋고 제 건강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참 전학을 많이 했었습니다. 87년도가 진짜 정점이었는데 평소에 기관지가 안 좋은 데다가 그때 폐렴까지 겹치는 바람에 경남 함양 쪽에 그 외가댁에 전학을 가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근데 당시 제가 요양을 하던 그 외가 동네의 별명이 물라들이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또 모르겠는데, 그런데 최근에 가보니까 그 외가 근처 강가의 수위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물이 엄청 풍족했거든요. 아무리 가뭄 때라도 그 물 흐르는 소리가 외갓집 뒷마당에서는 항상 들려왔었으니까요. 하여튼 그 87년도 당시에 그 외가댁 마을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도 외할아버지 댁 전화가 교환수 부르고 교환 요청을 했었고요. 그때도 흑백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거기가 난청 지역이라서 TV도 KBS 1채널만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그 마을에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여름이라도 8시만 되면 동네가 깜깜합니다. 뭐 읍내야 전화번호도 있고 다이얼식 전화가 있었겠지만 면이나 리 단위에는 진짜 택도 없는 이야기였죠. 동네가 물라들이라는 별명답게 거기가 워낙 물이 좋다 보니까 여름에 외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놀러 왔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뭐 다그침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인지 다 알고 있었고, 거기다가 또 동네 형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보통 형들 따라가면 뭐 위험한 데 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던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할아버지랑 이렇게 방학 숙제를 챙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 멀리서 어느 동네 아저씨 한 분이 형님! 이러면서 허겁지겁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니 뭔 일이래? 할아버지가 침을 탁 뱉으시면서 그렇게 반기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 아저씨가 말씀하신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당시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서울이라고 들었는데 당시 그 시골 분들은 그냥 도시에서 왔다고 하면 다 서울이라고 하시니까 아무튼 도시에서 대학생 3명이 근처에 놀러로 왔나 봐요. 놀러와서 텐트 치고 야영을 했나 본데, 그런데 그 3명이 그 배터리 낚시라고 하거든요. 물에다가 전기 흘려가지고 감전된 물고기들 이렇게 잡는 걸 배터리 낚시라고 하는데, 그걸 하다가 그 놀러온 애 중에 한 명이 감전돼서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외가의 내력이 나오는데, 저희 외가가 최근까지도 한학을 교육시켜오는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동네 경소사는 직접 하시거든요. 동네 마을 제사도 외조부님이 직접 주관하시고요. 동네 경로당, 마을회관 전부 직접 막 풍소 같은 거 살피고 막 그러셨어요. 하여튼 마을에서 총각이 하나 죽어나니까 일단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그 죽은 학생의 부모님이 차를 타고 저희 동네까지 내려오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크게 부잣집이나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튼 할아버지랑 그 집안이랑 상의 끝에 일단 3일 동안 마을에서 그 학생의 염을 지내주고 나중에 시체를 그 학생이 집에 있는 곳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그렇게 말이 됐었나 봐요. 당시 할아버지 말씀이 이 죽은 애한테 옷을 입혀서 절을 2번 하고 또 다시 옷을 벗기고 절을 2번 하고 그렇게 108번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3일 안에 염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간 안에 끝낼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죽은 시체는 마을 정미소에 안치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가을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는 건물이기도 했고 강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첫날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염을 마치고 집에 오시자마자 막 연거푸 약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제가 봐도 할아버지의 표정이 뭔가 공포, 피로? 뭔가 그런 것들로 막 범벅이 되어 있는 표정이었어요. 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염이라는 게 또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했겠죠.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둘째 날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정미소 가실 채비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 저도 따라가서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아서라 하시고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제가 외손주였지만 정말 참 많이 이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셋째 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한테 뜬금없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너무 힘드니까네 네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 말동무나 해라. 그리고서는 저를 자전거 뒤에 이렇게 태우시는 거예요. 그 정미소는 양철로 대충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그 가보니까 나로도지니까 되게 스산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미소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저 끝에 멍석으로 덮어놓은 그 학생의 시체가 누워 있었어요. 그게 딱 보이는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체를 보지 못할 거리까지만 저를 앉혀놓으시고 할아버지는 저한테 등을 보인 채 이렇게 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히고 절을 하고 또 옷을 벗기고 절을 하고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할아버지랑 저랑 나눴던 대화예요. 그 정미소 안에서. 너 귀신이 무섭지? 네. 너 귀신 본 적 있니? 아니요. 할배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왜요? 할배가 이제 귀신이 무섭다 아이가. 여기 귀신 있어요? 하모. 그래서 내 어린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 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저는 그냥 양반다리로 앉아있기만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제가 무서웠는지 그 말 듣고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만 같아서 일부러 등에 뭐가 닿는 곳을 이렇게 꿈찔꿈찔 옮겨 앉았어요. 그런데 호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할아버지, 귀신을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있지. 와, 보고 싶나? 네. 그러자 이제 할아버지가 갑자기 하시는 일을 딱 멈추고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니 그거 진짜가? 네. 근데 니 애미 겁나서 못 알려주겠다. 아, 괜찮아요. 말 안 할게요. 그때 저는 진짜 이 겁보다는 호기심이 앞서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할아버지께서 뭔가 몇 가지 키포인트 같은 거를 탁탁 집어가면서 저한테 귀신 보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어서 묵묵히 계속 염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뭐 요령대로 이렇게 귀신 보는 방법에 대한 요령 그대로 좀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 하고 멍해지면서 할아버지가 왜 겁을 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앞에 시체. 그리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 그 학생 말이에요. 젖은 채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는 그 퀭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 할아버지가 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는 뭔가 눈치를 채신 듯이 못 본 채 하거라. 다 끝나간다.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기라. 그 공포에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형체에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아, 이래서 귀신한테 홀린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얼이 빠져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다 했다. 얼른 가서 우리도 등목하고 자자. 이러시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공포로 상기된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뭐 술을 마시거나 며칠 밤을 샌 후에는 조금이라도 넋을 놓고 있으면 귀신이 보이거나 뭐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다행히도 기가 센 편인지 홀리거나 가위에 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시체가 보일랑말랑하는 그 어둠 속에서도 신기하게 그 죽은 학생의 원혼이랄까? 그 영가만큼은 진짜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1987년 늦은 8월에 제 실제 경험담이었습니다.